사권 의형제편 1장 박유복이 여섯 번째 이야기. 유복이가 양주서 떠날 때 생각에는 죽산이 200여리라니 조금만 걸으면 하루 한나절에 될 수 있으려니 하였더니 모르는 길을 물어가며 오느라고 이틀 만에도 거의 해동갑하여 간신히 죽산 읍내를 되어왔다. 유복이가 어떤 사람을 붙들고 칠장사를 물었다. 칠장사가 어디 있소? 어디 있다니 칠연산에 있지요. 칠연산이 여기서 가깝소? 30리요. 아이고, 30리면 지금 가기 어렵겠네. 보아하니 초행인데 산길 30리를 지금 어떻게 가겠소? 갈 생각 마오. 유복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은 뒤에 읍내서 묵을 작정을 하고 과객질할 만한 집을 찾느라고 한동안 이 집 저 집 다니며 기웃거리다가 나중에 어느 큰 기와집 하나를 보고 찾아왔다. 대문 앞에서 들여다보니 마당은 넓고 마루는 높은데 마당에는 하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마루에는 양반 두 분이 앉아 있었다. 유복이가 으리으리한데 눌려서 들어갈까 말까 잠깐 동안 주저하다가 이왕 과객질하는 바에 큼직한 집에서 잘 얻어먹고 가리라고 생각하고 대문 안에 들어서니 하인 하나가 쫓아오며 웬 사람이냐고 소리를 질렀다. 유복이가 하룻밤 묵어가자는 뜻을 말한즉 그 하인이 주인 양반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오늘 우리 댁에는 손님이 오셔서 잘 수 없소. 다른 데나 가보. 하고 방색하였다. 손님 온 집에 다른 사람 재우지 못하오? 잔소리 말고 어서 다른 데로 가오. 하고 그 하인이 곧 몰아낼 기세를 보이는데 유복이가 슬며시 골이 나서 나는 다른 데 못 가겠소. 하고 언성을 높였다. 주인 양반 같아 보이는 사람이 마루에서 내려다보며 웬 사람이 함부로 소리를 지르느냐 하고 말하는 것이 하인에게 묻는 말도 같고 유복이를 꾸짖는 말도 같았다. 유복이가 한두 걸음 앞으로 나서며 지나가는 과객이 하룻밤 자고 가자고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 말하니 그 양반은 호령기 있는 언성으로 자자면 조용히 자자고 할 것이지 무슨 야려야 말하고 곧 하인더러 마당에서 재워 보내려무나 하고 분부하여 유복이는 하인이 지시하여 주는 마방에 들어앉게 되었다. 그 방에 있던 손님의 하인들과 서로 인사하고 수작하는 중에 유복이는 그 집 태코가 안승지댁인 것을 알고 또 온 손님이 서울 손님인 것을 알았다. 얼마 뒤에 저녁 밥상이 나왔다. 밥이 서호밥일 뿐 아니라 찬도 망측하고 하인들은 나중에 사랑 대궁상을 물려다가 먹는데 그 상은 칠첩반상이 분명하였다. 저녁밥이 끝난 뒤에 주인의 하인과 손님의 하인이 이야기들 하는 것을 유복이는 한 옆에 앉아서 들었다. 칠장사 경치가 좋소? 좋다뿐이요. 내일 가보면 아실 테지만 선경 같지요. 큰절버덤도 명정함이란 남자가 경치가 썩 좋지요. 철쭉때이나 단풍때 오셨으면 좋았을걸. 지금은 산수뿐이지 무슨 구경거리가 있어야지. 내일 일찍 가신답디까?
한낮은 더우니까 일찍 가실걸요. 유복이가 주인의 하인 한 사람을 보고 칠장사에 생불스님이 있다지요? 하고 물으니 그 하인이 있지요. 전에는 생불스님이라고 해서 근처 양방임네까지 대접해 주셨지만 지금은 백정중이라고 대접을 잘 아니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옆에 있던 다른 하인이 여보게 이 사람아 백정중이라도 생불은 생불이라네 하고 동무 하인을 나무라고 칠장사 생불을 만나러 오신 분이요? 하고 유복이더러 물었다. 유복이가 네 하고 그 하인의 말을 대답한 뒤에 먼저 말하던 하인을 보고 백정중이라도 지금 세상에 단벌 가는 인물이라오 하고 말하니 그 하인이 저의 근본이 백정이면 다 알아보았지 인물이면 무엇하오 하고 불쾌스럽게 말하여 유복이는 다시 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유복이가 안승지집 마방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 아침밥 한 수를 나중 얻어먹은 까닭에 햇살이 훨씬 퍼진 뒤에 그 집에 칠장사 가는 일행과 함께 떠나게 되었다. 안승지 집의 당대 주인 안진사가 서울서 온 친구를 칠장사 구경시켜 주기 겸 시회로 하루 소견하려고 동네 친구 두 분을 더 청하여 같이 가는 터이라 그 일행은 양반이 넷이고 말 하나, 나귀 셋, 짐승이 넷이고 견마자비가 넷이고 또 그 외에 손님 하인이 하나, 주인 하인이 하나, 사람 수요만이 도합 열이었다. 유복이는 양반 행체를 배행할 도리가 없어서 청처짐하게 뒤에 떨어져 갔다. 그 일행이 길을 차지하고 가는데 마주오다 만나는 행인들은 말할 것 없고 길 옆에 섰던 농군들도 황망히 길을 비켰다. 읍내서 시별이 나왔을 때 어떤 나무꾼 하나가 앞서 가는데 사람이 어리복이든지 비켜서라! 에라! 비켜서라! 하는 길 잡는 소리를 번연히 들으면서도 얼른 비키지 아니하여 앞에 가는 견마자비가 사정없이 왈칵 또다 밀어서 지게진 채 길 옆도랑에 처박혔다. 일행은 그대로 지나가고 뒤에 오는 유복이가 붙들어 일으키니 그 나무꾼이 유복이를 양반의 일행으로 여기고 죽을 때라 잘못했으니 살려주십시오 하고 빌었다. 유복이는 도랑에 처박힌 자의 비는 꼴이 도랑에 처박은 자의 행패보다도 더 불쾌해서 예끼 순 하고 다시 돌아다 보지도 아니하고 일행 뒤를 멀찍이 따라갔다. 하인 하나가 중간에서 앞서가서 절에 연통하여 일행이 절에 당도하기 전에 여러 중이 장삼을 떨뜨리고 절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소승 문안드립니다. 진사님 행차하십니다. 생원님 오십니까? 하고 여러 중들이 제각기 합장하고 일행을 맞아들이는 중에 유복이는 뒤에 와서 어떤 젊은 중 하나를 보고 생불스님 만나기를 청하였다. 젊은 중이 그 노장의 상좌가 여기 있으니 물어보시오 말하고 옆에 있는 젊은 상좌중을 가르쳐 주어서 유복이는 그 상좌중을 향하여 온 사연을 말하고 곧 그 상좌중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안진사와 그의 친구들은 한동안 판도방 마루에 걸터 앉아 땀을 들인 뒤에 고적 구경을 나서는데 지도하는 중 하나가 앞을 서고 여러 하인이 뒤를 따랐다. 글자가 완하여져서 군데군데 읽을 수 없이 된 비석 앞에 와서 지도하는 중은 서울 손님을 보고 이것은 고려 해조국사의 비올시다. 해조 스님께서 도둑놈 7을 감화시키셔서 정도로 끓이드셨는데 그 도둑놈 7이 모두 신장이 되어서 이 절을 수호합니다. 세상에서는 해조 스님이 이 절을 개창하신 줄로 말하옵지만 사만고차를 중창하신 것이외다 하고 설명하고 많은 세월에 늙을 대로 늙은 반송 앞에 와서 이것이 나홍 스님이 심으신 반송이올시다. 이 반송의 나이가 지금 600살이 넘었을 것이외다 하고 또 설명하고 대웅전을 구겨시킨 뒤에 그 지도하는 주는 여러 양반들을 보고 이 절이 본래는 대찰로 유명하던 절이온데 고려 말년 흩날리에 중화를 당하온 후 이태껏 일신하게 중창하지 못하온 까닭으로 이같이 보잘것이 없소이다. 100여 년간 거의 빈절이 되다시피 하와 20년 전까지도 중 한둘이 동량으로 간신히 향화를 받도없다가 도덕이 갸륵한 노장 한 분이 이 절에 오신 뒤로 근처에서 불공도 많이 드없고 또 각처에서 공부하는 중도 모여도 없는 까닭에 지금은 겨우 절 모양을 차리고 지내옵니다 하고 절 사적을 대강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절의 전답이 한마디기 없사온 까닭으로 소승들이 지내기가 군간하올 뿐더러 손님께 지공하옵는 것이 마련이 없사외다 하고 절의 형편을 잠깐 하소연하였다. 여러 양반들이 고개들을 끄덕이며 듣고 나서 서로 돌아보고 자네 시주놀이 좀 아니하려나? 자네가 아마 공덕을 쌓을 생각이 나는 모양이지? 하고 실없는 소리로들 짓거리었다. 서울 손님이 지도하는 중에게 인제 더 구경할 것은 없는 모양이냐? 하고 묻고 곧 안진사더러 인제 어디 가 좀 들어 앉세 하고 말하여 일행이 대웅전 뒤로 돌아 내려오는 길에 정결한 별당 앞을 지나게 되었다. 지도하는 중은 앞서가고 양반들은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오다가 서울 손님이 여기가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군 하고 지쳐놓은 별당 중문을 열어보니 별당 마루에 풍신 좋은 늙은 중 하나가 책상다리하고 앉았는데 상좌 하나는 뒤에 서서 부채질하고 속인 하나는 모를 꺾어 꿇어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었다. 저 중이 장히 점잖아 보이는군 하고 서울 손님이 안진사를 돌아보는데 안진사의 하인이 뒤에 와서 빠끔히 중문 안을 들여다보고 저 중이 백정중이올시다. 저 속이는 아까 같이 온 과객이로구만요 하고 손님께 말하고 곧 뒤를 이어 소인이 들어가서 백정중을 불러내오리까? 하고 의향을 물었다. 손님이 칼없이 잠깐 비켜서니 그 하인은 주르르 중문 안으로 들어가서 별당 뜰 아래에서 마루를 쳐다보며 양반님 내가
문 앞에 와 서셨으니 얼른 나와 영접해. 하고 소리를 질렀다. 사권 의형제편 1장 박유복이 7번째 이야기. 노인 대사는 빙긋이 웃고 말이 없는데 꿇어 앉았던 속인이 일어나서 마루 끝으로 나오며 누구더러 누구 영접하란 말이오? 하고 말씨 곱지 않게 물었다. 누가 당신더러 나오라우? 하고 대번에 목자를 부라리는 것은 어젯밤에 근본이 백정이면 더 볼 것이 없다고 말하던 하인이요. 그러면 누구 말이야? 하고 차차 말을 쇠는 것은 어젯밤에 그 하인의 말을 불쾌히 여기던 유복이다. 저 중도로 말하는데 왜 중불나게 나서서 말썽이야? 저 중이라니 말을 배운 것이 그뿐인가? 말이 좋지 않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대사가 상좌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몇 걸음 마루 앞으로 나서려며 이 사람 당치하는 시비 말게 하고 유복이를 제지하니 유복이가 몸을 돌쳐 대사를 향하여 대체 양반의 집종 새끼는 사람 새끼가 아니라 개새끼예요. 되지 못한 자세는 할 줄 알고 하고 말을 그치자마자 너는 백종놈의 촛벌 새끼냐 두벌 새끼냐 하고 그 하인이 주먹을 불끈 쥐고 뜰 위로 올라왔다. 유복이가 다시 돌쳐서서 올라오는 하인의 동가슴을 향하여 한번 발길을 날리니 그 하인은 쿵 하고 마당에 나가 떨어졌다. 그게 무슨 상없는 짓인가? 하고 대사가 유복이를 책망하는 중에 양반들의 호령소리가 들리며 하인 5이 앞을 다투어 몰려 들어왔다. 유복이가 이것을 보고 뜰 위로 뛰어 내려가서 두 팔을 쭉 빨리고 서서 잠깐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소리를 지르니 앞선 하인이 발을 머뭇거리며 다른 여러 하인들도 따라서 멈칫멈칫하였다. 당신네들이 몇십 명이라도 무서울 것이 없지만 우리 선생님이 상 없은 짓 말라셔서 그만둘 테니 저 자빠진 놈이나 끌어가지고 나가오. 이 자식이 누구를 식가스르나? 그 자식이 따늘이 아픈 줄을 모르는구나. 이 하인 이 말, 저 하인이 저 말하는 중에 먼저 발길에 채인 하인이 어느 틈에 일어나서 앞으로 대들면서 선생 제자 할 것 없이 두 놈 다 나가자 하고 눈방울을 굴렸다. 유복이가 저의 선생을 호놈하는데 열이 나서 이놈들 순리로 못 나가겠거든 견뎌봐라 하고 대사가 말릴 사이도 없이 하인들에게로 뛰어 내려가서 악하고 이놈을 치고 응 하고 저놈을 쳤다. 유복이가 날래게 날뛰는 바람에 먼저 하인까지 하인 6이 손발도 많이 놀려보지 못하고 엎어지고 자빠졌다. 열에 뜨인 유복이는 하인을 한 사람씩 잡아 일으켜다가 중문 밖에 내치려고 먼저 불공스럽게 굳던 하인부터 꼭 뒤를 잡아 일으켜다가 중문 턱에 세우고 꽁무니를 제기려고 할제 손님을 지도하던 중이 마주 들어오며 팔을 벌리어 막았다. 이 동안에 대사가 상좌의 부축을 받고 마당에 내려와서 유복이를 붙잡고 잠깐 동안 얼굴만 들여다보다가 이 사람 뒷생각 없이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꾸짖으니 유복이는 그제야 하인의 꼭 뒤잡았던 손을 놓고 대사 앞에 꿇어 앉아서 선생님께 누가 미칠 것을 생각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지금 양반들에게 나가서 자청해서 볼기라도 맞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어서 일어나서 저 방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 있게. 하고 대사는 유복이를 자기 침실로 들여보내고 곧 손님 지도하던 중도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 하인을 부축하여 데려다가 큰 방에 눕히라고 이르고 자기는 상자를 데리고 대웅전 뒤에 몰려서 있는 양반들에게로 올라갔다. 안진사 일행 양반 네 사람은 하인들이 허무하게 봉패하는 것을 보고 창피가 몸에까지 미칠까 겁이 나서 멀리 대웅전 뒤에 와 모여 서서 이런 소조가 어디 있나? 참말 큰 봉변일세. 망신살이 뻗쳤어. 망신이라면 헐후하지. 처음에 이렇게 괴탄들 하고 분을 어떻게 풀면 좋단 말인가? 원에게 기별해서 관찰을 보내랄까? 누구를 시키나? 중시키지. 한속이 아닐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하나 가세. 자네 자견할 줄 알지? 나는 견마 없이 다녀본 적이 없네. 지금 점심때가 다 되었으니 읍내 가서 지체할 건 그만두고 내왕 60리만 하재도 밤이 될 것일세. 아직 하회를 좀 더 보세. 그놈이 도타하면 어찌하나. 중놈들 잡아다가 채근하지. 하여튼 좀 더 있어 보세. 나중에는 이렇게 작정이 없는 작정을 하고 별당 동정을 살피는 중에 늙은 중이 상자를 데리고 구부렁거리며 올라왔다. 그 중이 양반들 앞에 와서는 면면이 합장배례를 공손히 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태연하게 여러분 행차를 빨리 영접하지 못하고 오래 서서 기시게해서 죄송하기 이를 게 없습니다. 저의 처소가 과히 누치하지 아니하니 잠깐 들어가 앉으셔서 담화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양반들이 의려가 있어서 서로 돌아보며 말이 없으니 그 늙은 중은 다시 의논하실 일이 있더라도 가 앉으셔서 의논하시고 처치하실 일이 있더라도 가 앉으셔서 처치하시지요. 자, 내려들 가십시다. 하고 말하는데 말씨가 부드럽기는 한이 없이 부드러우나 어디에 힘이 있는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거역하지 못할 힘이 있어서 양반들이 대사를 따라 별당에 와서 마루에 좌정하였다. 하인들과 과객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상좌는 대사가 별당에 돌아오는 길로 무슨 말을 일러서 밖으로 내보내고 대사와 손님 아울러 5사람뿐이다. 저편에는 손님이 4분 늘어니 앉고 이편에는 대사가 홀로 앉았다. 안진사와 읍내 양반 2사람은 서울서 처음 온 손님과 달라서 대사와 다소 안면이 있는 터이라 전에 본 일 있는 사람의 인사수작들을 간단히 마친 뒤에 안진사가 말을 묻고 대사가 대답하였다. 하인들을 어디로 데려갔나? 큰 방에 갖다 눕히라고 일렀습니다. 병신 된 것이 많을 터이지. 과히 상한 사람은 없는 모양이외다.
서로 상한 사람이 있더라도 절에 의학이 있으니까 염려 마십시오. 그 행피한 손은 어디로 보냈나? 무슨 처분이 내리시기까지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데리고 가서 지 죄를 할 터이니 하인들 일어나기까지 대사가 잘 맡아두게. 네, 잘 알았습니다. 안진사와 대사의 문답이 끝난 뒤에는 양반끼리도 별로 말이 없어서 자리가 버성길 때 대사가 입을 열어 이 늙은 것의 소경력이나 한번 이야기하오리까 하고 말하니 여러 양반의 눈이 대사의 얼굴로 모여들었다. 저는 근본이 함흥 백정이올시다. 이 장자 곤자 이찬성이 함흥으로 망명하였을 때 저희 형의 집에 와서 계셨습니다. 백정의 딸 봉단이 정경부인 바쳤다 하고 아이들 노랫가락까지 이름이 오른 이찬성 부인이 저의 진려올시다. 제가 이찬성의 연줄로 서울 와서 동소문 안에서 가파치 노릇을 할 때 조정암께서 어떻게 하시고 저를 찾아다니셨습니다. 당시 정암으로 말씀하면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조정에 들어서시면 명망이 높은 재상이요. 선비에게 오시면 학문이 깊은 선생이요. 거리에 나서시면 시정바치들이 우리 상전이라고 떠받들던 양반이 올시다. 이런 양반이 천한 가파치를 친히 찾으셔서 교분이 생긴 뒤로 정의가 점점 두터워져서 나중에는 귀천의 형적을 잊을 만큼 차별하게 지냈습니다. 정암의 천분과 학문이 저희 미칠 바가 아니건만 정암은 불치하문하시는 보량으로 저에게 문의하시는 일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세가 정암의 신상에 화가 미치기 쉬운 것은 저의 말씀이 아니라도 정암이 미리 짐작하셨지만 임금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과하셔서 미치 하시다가 구경 기묘년에 이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기묘년에 정암은 귀양을 가서 후명까지 받으시고 이 찬성은 파직을 당하고 솔가하여 낙향하고 저도 서울 있을 마음이 적어서 팔도로 강산 구경을 다니다가 묘양산에 가서 낙발하였습니다. 대사의 이야기가 끝이 나갈 때 대사의 상자와 다른 중 하나가 큰 다담상을 마주 들고 들어왔다. 다담상이 상은 크나 음식 가지수는 많지 못하고 음식이 정결은 하나 풍성치는 못하였다. 대사가 손님들을 보고 저리 비난한 까닭에 잡술 곳이 변변치 못합니다 하고 말하니 우선 서울 손님이 천만에 다담보다도 대사의 이야기나 더 들읍시다 말하고 안진사도 말을 고치어 대사가 험상한 인물이 아닌 줄은 지왕 짐작하였지만 정암 선생과 교분이 두터운 인줄을 몰랐어구려 하고 하오로 말하였다. 사권 의형제편 1장 박유복이 8번째 이야기. 대사가 여러 손님에게 다담을 권하여 음식들을 자시는 중에 먼저 읍내 양반 2사람이 번갈아 가며 대사에게 말을 물었다.
이천성이 망명하셨을 때 연세가 얼마시던가요? 이천성이 갑오생 저와 동갑인데 망명한 것이 갑자년이니까 그때 31든가 보이오다. 이찬성 부인은 그때 몇이든가요? 18이었지요. 그때 형 내외는 나이 너무 틀린다고 혼인 안 하려는 것을 제가 우기다시피 했소이다. 그래, 그 집이 어디서 사오? 처음 낙향할 때 여주로 갔었는데 나중에 경상도 창녕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내외 구 뭘 하고 자제들이 거기서 사는갑디다. 연신이 없소? 없습니다. 안진사가 그 친구들의 뒤를 이어 말을 물었다. 정암 자제와 상종하시오? 상종 없습니다. 만나보신 일도 없소? 신창립적 때 한번 본 적 있습니다. 그 후에는 못 만나셨소? 용인이 멀지 않건만 한번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 보여야 할 일이지. 스승이 이 절에 있는 줄도 아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친구요. 선친이 정암 문화에 다니신 까닭으로 세의가 있소. 안진사의 말이 끝이 나자 서울 손님이 말물을 차례를 기다렸던 것 같이 곧 수조를 놓고 나 앉으며 김사성과는 친분이 없으셨소? 하고 물으니 대사가 별호로 사서 말씀이시지요? 하고 돌이켜 묻고 나서 정암의 반연으로 사서 영감과도 상종이 있었습니다. 정암과 사서 두 분이 양근 미원으로 낙향을 경영하실 때도 제가 옆에서 듣고 두 분의 경영이 경영대로만 되면 자기 좋겠느냐고 말씀하니까 사서 영감께서 우리가 미원 가서 살거든 놀러 나오지 하고 웃으시던 것이 생각하면 어제 일 같소이다. 김사성장이 이창성장의 본을 떠서 망명을 하시려다가 공연히 낙명만 하셨소. 일이 조금 떳떳이 못하게 되었을 뿐이지요. 그 자제들이 지금 미원 가서 사는데 더러 상종이 있어. 둘째 자제가 올해 여기를 왔다 가셨습니다. 중일이가 여기를 왔었소? 올 봄에 오래간만에 서울 와서 만났는데 그때 양주 누구를 찾아간다고 했었는데 백정의 아들 임꺽정이를 찾아서 양주 왔다가 거기서 소승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같이 와서 달포 묵어 가셨습니다. 백정의 아들을 찾아갔어요? 나더러는 양주에 친한 사람이 있어서 찾아간다고 말합디다. 그 양반이 임꺽정이더러 조카라고 합니다. 어찌해서? 임꺽정이는 이찬성 부인의 외사촌의 아들인데 그 양반이 이찬성 부인과 남매의를 맺은 까닭에 학녀를 따져서 조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대사더러는 삼촌이라고 하겠소 그려. 먼 조카는 따져도 가까운 삼촌은 따지지 않습니다. 하고 대사가 웃으니 여러 사람도 다 함께 웃었다. 다담성이 끝이 나서 기다리고 섰던 나이 지긋한 중과 젊은 상좌가
상을 치우는데 대사가 얼마 잡숫지들 아니하셨으니 점심 진지를 속히 차려서 이리 들어오게 하라 하고 이르니 둘이 일시에 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중과 그 상좌가 상을 맞들고 옆걸음을 쳐서 향적전으로 내려가는 길에 나는 절에 큰 탈이 날 줄 알고 속으로 겁이 났었소. 나는 염려도 아니했다. 스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이 있니? 양반들 말 공대하는 것 보니까 마음이 노입디다. 대체 야단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라디? 스님의 그전 제자랍디다. 전에 왔던 양주 꺽정이의 동무로구나. 내 괴 행내기가 아니더라. 하고 서로 짓거리었다. 안진사가 서울 손님을 보고 김 사서장 댁하고 자네 집하고 어떻게 과갈간이지? 하고 물으니 사서장 자제 중일이가 내 사촌 매부일세 하고 서울 손님이 대답하였다. 중일이가 김덕수의 자인가 김덕순의 자인가? 김덕순의 자야. 김덕수의 자는 경직이지. 서울 손님의 말을 대사가 옆에서 듣다가 그러면 성씨가 일시올시다 그려 하고 말하니 서울 손님이 용하게 아시는구려. 내 차 이참봉이요 하고 대답하고 곧 뒤를 이어 김연년 풍파 중에 청춘에 돌아간 우리 누님의 팔자도 기박하지만 의초 좋던 내외간에 생리사별한 것이 호원이 되어서 속현 아니하고 일생을 호래비로 지내는 중일리에 일도 가엾지요. 우리 여러 종영제는 누님이 없는 까닭으로 그 매부를 더욱 소중하게들 여기오 하고 말한 끝에 한동안 대사와 이참봉이 김덕순이 내외 일을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김덕순의 처 유모의 아들 박연중이에게로 이야기가 번져나갔다. 그자가 본래 중일이 따라서 도망했었는데 중일이와 함께 살을 받았건만 지금까지 세상에 나서지 않는다오. 평산 운달산에서 행호 실령을 하고 지냅니다. 명화적 노릇을 한답디다. 화적 괴수를 영의정 부럽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르지. 이때 안진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각나는 듯이 대사를 보고 새삼스럽게 가파치 노릇을 하셨다지? 하고 물어서 대사가 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니 안진사가 내가 전에 들은 말이 있소 하고 허두를 놓고 인종대왕께서 동궁에 계실 때 당대 인물로 도목을 꾸미어서 병풍 뒤에 붙이신 것이 있었는데 그 도목에 좌의정은 정북창, 우의정은 김하서, 육조판서는 누구누구 당대 인물들의 이름을 쭉 쓰시고 영의정만은 이름이 없이 회장이라고 쓰셨더란 말이 있더니 지금 알고 보니 그 회장이 곧 대사시구려 하고 말하니 나도 그런 이야기 들은 법하군 하고 이참봉이 말하고 정암 선생이 복시 서연에서 말씀을 여쭈었던 게지 하고 읍내 양반 하나가 말하는데 대사는 웃으면서 정암이 나더러 활로에 나서보라고 권하신 일은 있지만 내 말씀을
동궁에 여쭈셨을 리도 없고 인종대왕께서 동궁으로 그런 실없는 도목을 꾸미셨을 리도 없습니다. 대중 없는 여한간 풍설이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여러 양반들이 갸륵하다고 칭찬을 하는 것을 대사는 순사로 대답하고 나서 여러분께 말씀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고 운을 떼니 안진사가 얼른 미리 알아채고 행패한 손 용서하란 말이요? 하고 물었다. 용서하시고 안 하시는 것은 처분을 기다릴 뿐이고 우선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사가 웃으며 말한 뒤에 유복이 아버지가 나라에서 조재상 같은 이를 죽인 까닭에 연사까지 흉년이라고 말 한마디 한 탓으로 무고를 당하여 서울 잡혀와서 죽은 일과 유복이 어머니가 일정 혈육인 유복자를 기르느라고 서울서 행랑살이로 고생한 일과 또 자기가 그 유복자를 한동안 맡아 가르친 일을 대강대강 이야기하고 나중에 하인들에게 손찌검한 사람이 곧 그 유복자올시다. 동소문 안에 있을 때 상종하던 양반들이 대접해 주시는 것만 본 까닭에 아까 하인이 이 늙은 것을 홀대한다고 그렇게 야료한 것입니다. 실상 죄는 소승에게 있습니다. 하는 말로 그 이야기를 끝막았다. 이참봉이 먼저 말을 내어 하인은 고사하고 우리라도 대사 같은 일을 홀대했다면 봉변에 싸지 않은가? 하고 안진사를 돌아보니 안진사가 대사를 보고 자기 하인이 대사를 홀대한 것은 모르고 한 일이나 평일에 자기 단속이 부족한 탓이라고 사과하는 뜻을 말하고 또 여러 하인들에게 행패까지 한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나 대사의 안면을 보아 용서하겠다는 뜻을 말하였다. 대사가 옆에 방에 있는 유복이를 마루로 불러내서 여러 양반들에게 사과를 시킨 뒤에 한 구석에 자리를 주어 앉히면서 소승이 백정으로 가파치로 중으로 이 나이가 되기까지 양반 임내와 대자하는 것이 버릇이 된 까닭으로 소승에게서는 반상과 노소를 물러나고 다 같이 앉습니다. 말하고 여러 양반들을 돌아보니 이 참봉은 싹싹하게 절에 와서는 중하라는 대로 한다면요. 하고 실없는 말을 하며 웃고 읍내 양반들은 이 평순속이 제일이지. 워낙 같이 있는 것이 좋지. 하고 다 각각 석연들하게 말하는데 안진사만은 종시 오기가 있어서 유복이를 괘씸히 여기는 마음이 다 풀리지 않은 데다가 상사람과 한 마루에 앉는 것을 불쾌히 생각하여 입을 봉하고 앉았었다. 사권 의형제편 1장 박유복이 9번째 이야기. 얼마 동안 뒤에 점심상이 들어왔다. 겸상줄은 양반들의 상이고 외상 하나는 유복이의 상이고 대사는 점심을 먹지 아니하였다. 안진사가 상 나르는 중을 나 좀 보자 하고 불러가지고 하인들이 점심이나 먹겠다더냐? 하고 물으니 그 중이 두 손을 맞잡고 서서 배가 고프다고 점심 재촉이 야단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점심이 끝난 뒤에 읍내 양반 한 사람이 안진사를 돌아보며 인제 운자나 하나 내보지 하고 풍월지을 의논을 꺼내었다가 그날 모임의 주인 안진사가 일장 풍파에 글짓을 흉치가 없어졌네 하고 웬 고개를 치는 바람에 그 의논이 그만 들어가고 또 안진사가 이참봉을 보고 명저감 경치나 한번 가보려나 하고 구경 나서자고 이끌다가 정작 구경할 손님 이창봉이 폭양에 나서 다니느니 여기서 대사에 좋은 말씀이나 듣세 하고 자리를 뜨지 않는 까닭에 암자 구경도 자연 파의 되었다. 여러 양반들이 대사와 같이 담화하는 중에 살리 말이 나서 이 양반은 선선히 대지인 것을 자랑하고 저 양반은 친산 면례할 것을 걱정하는데 대사는 덤덤히 앉아있는 유복이를 돌아보며 자네 어머니 산소 자리가 좋으니 옮기지 말고 쓰던 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유복이의 말을 자아내었다. 아무리 산소라도 아버지에게는 어머니 옆보단 더 좋은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유복이의 대답하는 말이 양반들 귀에 우습게 들려서 이참봉이 한동안 웃음을 머금고 앉았다가 나중에 유복이의 말본을 떠서 어머니에게도 아버지 옆보단 더 좋은 자리가 없을 게니 어머니를 갖다가 아버지와 같이 좋은 자리에 묻으면 더 좋을 것이 아닌가 하고 조롱으로 말하였다. 어머니 산소 근처에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 풀이라도 깎아달라고 할 수 있지만 아버지 산소에는 그런 부탁할 데가 없습니다. 산소 밑에 가서 살면 되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겠군 하고 이참봉은 가볍게 수작을 끝마치고 대사가 그 뒤를 받아서 이번에 자네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겠지? 봉분이나 있던가? 하고 유복이도로 물었다. 다녀는 왔는데 다른 사람 산소회를 다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소 형질을 모르겠더란 말인가? 요남은 살까지 다니던 때니까 잘 알려니 했더니 첫째, 전에 없던 무덤이 총총 들어베겨서 이 자리인지 저 자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소도 모르면 멸례를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은 아시겠지요? 내가 그동안 죽었던들 자네는 낭패를 볼 뻔했네 그려. 자네 아버지 산소를 쓸 때 뒷날 염려로 내가 자네 어머니와 의논하고 산소 전후 좌우에 사기사발을 하나씩 묻어두었으니 가서 파보면 알 것일세 하고 대사가 말하는데 유복이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하였다. 대사는 말을 그치고 여러 양반들을 향하여 앉고 유복이는 여러 양반들이 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고개를 돌이키고 주먹 쥔 손으로 눈물을 눌러 씻었다. 안진사의 일행이 다리 팔 접질린 하인들을 조리시키느라고 그날 밤 절에서 묵는데 이참봉은 별당에서 대사와 같이 자려고 하였으나 안진사가 좁은 처소에서 여러 시작이 불편하다고 말하여 여러 양반들은 판도방에 나가서 자고 유복이만 대사의 별당에서 자게 되었다. 만일에 양반들이
별당에서 자게 되면 유복이는 선생과 이야기할 틈이 없을까 보아 속으로 은근히 걱정이 되던 차에 안진사가 고집을 세워서 판도방으로 나가게 되니 유복이는 안진사가 도리어 고마워서 여러 양반들이 별당에서 나갈 때 특별히 안진사 뒤를 따라 나가며 안녕히 가서 주무십시오 하고 인사까지 하였더니 안진사는 처소가 좁으니보다도 유복이 같은 사람과 한데 굴기가 싫어서 나가는 판이라 흘낏 돌아보고 나가면서 주제놈은 손님이로군 하고 먼산바라기로 꾸짖었다. 유복이가 처음에는 무료하니 섰다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분이 나서 곧 안진사를 쫓아나가 등 줄기를 우려주고 싶었으나 대사가 자네는 그만 들어가게 하고 눈짓하는 바람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다. 상좌가 마루를 쓸고 자리를 떨어 다시 깔아놓은 뒤에 유복이는 마루에서 대사를 메시고 낮에 못다한 소 경력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였는데 산속은 들녘과 달라서 서리가 일찍 되고 서퇴된 뒤에는 곧 시원하다느니 보다도 오히려 선선하였다. 대사가 방으로 들어가 이야기하세 하고 말하여 상좌가 먼저 방에 들어가 등잔불을 켜놓은 뒤에 유복이는 대사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와서 밤이 이윽도록 이야기하였다. 유복이는 피곤하지도 않고 피곤하여도 상관이 없지만 대사 같은 노인을 늦게까지 자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음에 미안해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몇 번 고나시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으나 그렇게 물을 때마다 대사는 아직 졸리지 아니하니 어서 이야기하게 하고 유복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유복이는 원수 갚으러 갈 일을 대사에게 말하려고 상자가 자리 비기를 기다렸으나 젊은 상자는 표창질 이야기, 차력 이야기에 재미를 붙여서 유복이 옆에 턱살을 치어들고 잠시도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유복이가 지난 일을 대강 다 이야기하고 나서 얘기가 대단 똑똑하더란 말, 애기 어머니가 아직도 젊어 보이더란 말,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상좌가 오줌이라도 눌어나가기를 바라고 가끔 상자를 돌아보나 남의 속을 모르는 상자는 대사를 보고 주무실 때가 지났습니다. 그만 자리를 펴오리까? 하고 취침하기를 청하였다. 다행히 대사가 유복이의 맘을 살펴서 오래간만에 만나기도 했고 더구나 내일 곧 떠난다니 이야기나 좀 더 하다 자지 하고 상좌의 청을 듣지 아니하여 유복이는 어떤 말을 묻기도 하고 어떤 일을 말하기도 하다가 내일 사람들이 일어나면 더욱 대사와 조용히 말할 틈이 없을 것을 생각하고 할 수 없이 들떼놓고 제가 앞으로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저에게는 이 세상에 다시 없는 큰 일입니다. 하고 말아서 그 일이 소원대로 잘 될까 점 하나 쳐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대사는 빙그레 웃으며 그 일이 점괘가 시원치 못하면 아니해도 좋을 일인가 하고 말한 뒤 지금 할까 말까 하는 일이면 점도 치는 것이 좋지만은 좋든 그러든 해야 할 일이면 점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저 하는 것이지
하면 또 되느니 하고 사리를 타이르듯 말하였다. 유복이가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가 다시 고개를 치어들면서 선생님을 이번 보입고는 다시 보입지 못할까 보요다 하고 대사의 얼굴을 바라보니 죽지 않으면 또 만나겠지 하고 대사가 대답하는데 그 입가에는 여전히 빙그레 웃는 빛이 떠돌았다. 그 뒤에도 한동안 앉아들 있다가 밤이 참말 깊은 뒤에 대사가 유복이도록 이제 그만 자세 하고 말한 뒤 상좌시켜 자리를 보이었다. 이튿날 식전에 유복이가 일어나서 보니 대사는 꼭두새벽에 기침하였는지 벌써 소세하고 마루에 나 앉았었다. 소반 뒤에 대사가 상좌를 데리고 양반들을 보러 나오는데 유복이가 뒤따라 나오다가 판도방 가까이 와서 대사를 보고 저는 이 길로 곧 떠나겠습니다. 지체하다가 또 양반들하고 동행이 되면 길에서 비윗장 사나운 꼴을 보기 쉬우니까 먼저 떠나겠습니다. 하고 대사에게 하직하고 상자까지 작별하고 절문 밖에 나왔을 때 상자가 뒤에서 쫓아 나오며 스님께서 부르십니다. 하고 소리를 쳐서 유복이는 다시 돌쳐서 들어왔다. 유복이가 들어오며 보니 대사도 역시 이리 향하고 나오는 중이라 빨리 걸어 앞에 가서 무슨 일러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정신이 사나워져서 하고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자네를 줄 것이 있는데 잊었네. 지금 가지러 보냈으니 잠깐만 기다리게 하고 말하였다. 얼마 뒤에 중 하나가 피딱지에 산 물건을 새끼로 동여들고 나와서 바로 유복이를 주는데 부피도 있고 무게도 있었다. 유복이가 물건을 주석주석하여 보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대사에게 물으니 가지고 온 중이 먼저 무명이요 대답하고 대사는 그 뒤에 멸리하는데 쓰라는 부조샘일세 하고 유복이가 무슨 말 하기도 전에 다시 서울이란 데가 시골과 달라서 역군도 사야 할 것이고 괜히한 나라도 세를 넣어야 할 것이니 가지고 가서 쓰게 하고 말하였다. 사권 의형제편 1장 박유복이 10번째 이야기. 유복이가 그 무명을 받아서 퍼딱지에 싼 채로 보따리와 길 양식차로 위에 얹어서 걸머지고 다시 떠나 나왔다. 7장 사서 서울이 210리란 거를 듣고 유복이는 생각하기를 하루에는 될 수 없고 이틀 가야 할 터인데 이틀 길로는 홀가분하다 하였더니 그날 점심 전, 점심 뒤 두 차례 소낙비에 길을 많이 빼앗겨 간신히 80리 와서 잔까닭에 나머지 130리가 하루길로 잔뜩 벅차게 되었다. 이튿날 유복이가 서울을 일찌건이 되어보려고 새벽길 20리를 걸어서 장지 와서 아침 먹고 다시 70리 길을 걸어서 너덜이 와서 점심 먹고
다른 해 재를 넘었을 때 해는 아직 높이 있었다. 유복이가 잿마루에서 새 원을 빤히 내려다보며 굽이굽이 돌아 내려오는 중에 한 구비를 잡아드니 사람 둘이 앞길에 쑥 나섰다. 그자들은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손에 긴 몽둥이를 짚은 것이 사냥질의 몰입꾼 비슷하였다. 그자들이 사람은 조금 수상해 보이지만 유복이는 그대로 지나 내려가려고 그자들 섰는 곳으로 가까이 나가니 둘 중에 자칫 앞으로 나선 자가 유복이를 향하여 "이놈! 개 섞어라!" 하고 호령하였다. 유복이는 어이가 없어서 걸음을 멈추고 우뚝 섰다. "너 짊어진 것이 무엇이냐? 얼른 대답 못하느냐? 무명하고 양식이다. 그건 물어 뭐하려느냐? 물어 뭐하려느냐? 이놈 봐!" 하고 앞선 자가 개에 막으며 앞선 자 뒷선 자가 일시에 몽둥이를 들러매었다. "그까지 작대기 가지고는 너희 집에 가서 개새끼나 혼돌림 시켜라. 이 자식들아." 유복이의 시가스르는 말을 듣더니 앞선 자가 "이놈!" 하고 뛰어들며 유복이의 머리를 정면으로 내리쳤다. 유복이가 얻어 맞았다면 해골이 파서졌을 것이지만 유복이는 바른 손을 번개같이 쳐들어서 몽둥이를 붙잡았다. 붙잡은 몽둥이를 얼른 끄스겨다가 왼손에 옮겨잡고 바른 손이 비자마자 뒤손자의 몽둥이가 마치 맞게 들어와서 유복이 바른 손에 그 몽둥이가 마저 붙잡혔다. 그자들이 몽둥이를 잡아채면 유복이는 소나기에 힘을 들여 누르고 그자들이 몽둥이를 잡아 당기면 유복이는 팔에 힘을 올려 끌어들였다. 그자들이 그제야 자는 범의 코를 쑤신 줄 깨닫고 눈이 둥그레지기 시작하였다. "너희들하고 오래 실랑이 하다가는 내 길이 늦겠으니 우리 얼른 내기나 하나 하자." 하고 유복이가 그자들의 얼굴을 보니 둘이 다 핏대를 올리고 하나는 이까지 악물었다. 이를 악물지 아니한 자는 "무슨 얘기냐?" 하고 묻는데 말이 아직도 뻣뻣하였다. "이 몽둥이가 무슨 나무냐?" "참나무다." "이 몽둥이를 끝에 쥐고 분지르면 분질러지겠느냐?" "생나무라도 굵기가 이만하면 분지르지 못할 텐데 이것은 손때가 먹었어." "너희들은 둘이 다 이것을 분지르지 못하지." 이를 악물었던 자가 저희 동무 대답하기 전에 "분지르지 못해. 그래 어째?" 하고 짜게 발려 말하였다. "그러면 된 수가 있다. 내가 이것을 분질러 보마. 그래 내기는 못 분지르면 내 무명을 너희들 주고 분지르면 어떻게 할까?" 하고 유복이가 그자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유복이가 도둑놈들과 내기를 정하는데 그자들이 내기 말낸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라고 유복이에게 밀어 맡겨서 유복이는 "너희들은 가진 것이 이 잘난 몽둥이뿐이지?" 말하고 생각하다가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이 몽둥이를 분지르거든 너희들이 날 따라서 서울 가서 내일 하루만 내 심부름을 해다오." 하고 내기 조건을 정하여 말하니 한 자는 "아무리나 그래 보자." 하고 두 말 않고 응낙하고
다른 자는 글쎄 하고 고개를 비틀다가 저희 동무의 눈치나는 것을 보고 그래 볼까? 하고 두동싸게 말하였다. 내기가 이렇게 작정된 뒤에 유복이는 몽둥이들 이리들 내라 고 말하여 몽둥이 2개를 한데 가로들고 서서 너희들이 하나를 골라다오 하고 몽둥이 든 손을 앞으로 내미니 그 자들이 서로 돌아보며 자네 것이 단단하지? 아니 내 것보다 자네 것이 더 단단하리 하고 2마디 수군거리다가 한 자가 이것을 분질러 보아 하고 몽둥이 하나를 가리켰다. 유복이가 짐을 벗어 돌 위에 놓고 몽둥이 1개는 짐 옆에 놓고 그 가리키던 몽둥이만 2 손으로 가로주었다 한번 지끈 눌러보고서 망신이나 하지 않을까? 하고 혼자 말한 뒤에 자 보아라 하고 그 몽둥이를 무릎에 대고 전신의 힘을 2 팔에 모아들이며 응 소리를 질렀다. 응 소리 한 번에 우직하고 2번에 우지직하고 몽둥이가 분질러졌다. 유복이가 동강난 몽둥이를 그 자들 앞에 내던지며 인제 어떻게 할 테냐 하고 그 자들을 바라보니 선뜻 응낙하던 자는 이런 제기 내기대로 시행하지 어떻게 해 하고 머리를 극적거리고 두동싸게 말하던 자는 나는 시행 못하겠어. 내일이 우리 처삼촌 아저씨 소상날인데 내일 내가 집에 없었다가는 나중에 애어머니 잔소리에 머리가 빠지라고 하고 딴소리를 하며 유복이의 눈치를 살폈다. 내기 시행 안 할라거든 저 몽둥이로 앞정갱이나 한번 얻어먹고 가거라. 정갱이 부러지라고? 그럼 어떡할 테냐? 내가 한강 나룻가까지 저 짐을 져다 드리리다 하고 그자가 공대하는 말로 짐꾼 노릇하기를 자청하였다. 유복이가 아무리나 그래라 하고 허락한 뒤 그자는 짐을 지워서 앞세우고 서울까지 간다는 자는 뒤딸리고 유복이 자기는 몽둥이를 들고 중간에 서서 잿길을 내려왔다. 앞에 가는 자가 길에서 참참히 뒤를 돌아보는데 유복이가 의심이 나서 유심하고 여겨보니 앞에 가는 자의 눈짓과 입짓이 뒤에 오는 자에게 무슨 군호하는 것이 분명하였다. 그자가 눈짓, 입짓 할 때마다 뒤에 오는 자가 머리 흔드는 것을 곁눈질하여 보고 유복이는 앞에 가는 자의 군호를 뒤에 오는 자가 받지 않는 줄까지 짐작하였다. 쟤를 거의 다 내려와서 한참 오다가 앞에 가던 자가 발을 멈추고 돌아서서 발 감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서 걸음 걷기가 거북하니 신발 좀 고쳐 신고 가십시다 하고 말하는데 유복이가 그러면 우리는 슬슬 갈 게니 신발 고쳐 신고 곧 쫓아오려나 하고 시험조로 말하였다니 그자는 네, 곧 쫓아가지요. 잠깐 고쳐 신고 쫓아가지요. 하고 현현히 눈웃음을 치고 뒤에 오던 자는 같이 가는 것이 좋지요. 하고 눈살을 찌푸리었다. 슬슬 매시고 가지 왜 이래? 어서 신발이나 고쳐 신게. 걱정 말어. 고쳐 신을 테야.
걱정 퇴우하네. 시사람이 미쳤나? 물게 모르고 아무데나 덤비게. 저희들끼리 다투는 말을 듣고 유복이는 웃으면서 뭘 그래? 해지기 전에 한강을 건너야 할 테니까 한 발자국이라도 어서 가야지. 하고 뒤에 오던 자를 데리고 슬슬 걸어오며 슬금슬금 뒤를 돌아보았다. 그자가 처음에는 주저앉아서 신발을 고치는 체 하더니 살금살금 풀섭길로 내려갔다. 유복이가 돌쳐서서 어디로 가느냐? 어서 이리 오너라! 하고 소리를 지르니 그제는 그자가 장다름을 놓기 시작하였다. 유복이가 몽둥이를 둘러매고 달아나는 도적놈을 쫓아갔다. 슬슬 걸어갔던 길이 67칸 동안밖에 아니 되는 까닭에 유복이는 불과 얼마 안이 쫓아가서 붙잡으려니 생각하였더니 누가 알았으리. 그자가 발이 여간 빠르지 아니하여 짐을 지고도 유복이보다 더 빨리 달아났다. 쫓는 사람과 쫓기는 사람의 사이가 7칸이 8칸 되고 8칸이 9칸 되어 차차로 멀어졌다. 유복이가 분이 나서 둘러매었던 몽둥이를 풀섭에 내던지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름질쳤다. 늘어가던 칸수가 뒤쪽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대간쯤 되게 주었을 때 그자가 등에 졌던 짐을 벗어버리고 내뺐다. 유복이는 분김에 짐도 돌보지 않고 그대로 그자를 뒤쫓았다. 칸수가 한참 동안 늘도 줄도 못하고 핑핑하게 나가다가 그자가 무슨 풀덩굴에 발이 걸려서 발 빼느라고 지체하여 그동안에 칸수가 바싹 줄었다. 이놈아! 인제도 이놈아! 유복이가 소리 지를 때 그자는 벼랑간 몸을 돌며 꿇어 앉아서 숨이 가빠 말은 못하고 두 손을 내밀어 싹싹 빌었다. 유복이가 이놈! 하고 뛰어들어와서 상투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유복이는 분한 품이 곧 그자를 한 주먹에 박살을 내고 싶었으나 참고 참은 끝에 그자의 얼굴을 뒤로 젖히고 뺨을 한번 내갈기었다. 아이쿠 하는 그자의 입에서 피가 흐르더니 칵하고 피를 베었는데 붉은 핏덩이 속에 누런 이빨들이 섞여 나왔다. 유복이가 이것을 보고 분이 조금 풀려서 너 같은 놈은 죽여도 싸지만 인생이 불쌍해서 목숨을 보쳐준다. 말하고 곧 그자를 잡아 돌려 앉히고 이제는 내기집 잔소리나 들으러 가라. 말하면서 발길로 엉덩이를 차 내던졌다. 사권 의형제편 1장 박유복이 11번째 이야기. 유복이는 앞으로 꼬꾸라진 그자를 내버리고 짐이 떨어져 있는데 와서 짐을 찾아 걸머지고 전의 길에 나와 보니 서울까지 따라간다는 자는 길가에 퍼져버리고 앉아 있었다. 죽이지나 않으셨소? 뺨 한 번밖에 안 때렸다. 그 자식 죽는 줄 알았더니 수 좋았네. 아까 뒤에서 내려올 때 그 자식이 나더러 당신을 해내라고 몇 번 눈짓하는 것을 내가 모른 채 했소. 해내보지 왜 그만두었소? 당신 같은 낭사를 섣불리
해내려다가 나는 죽고요. 나는 죽거나 말거나 그 틈에 무명 가지고 도망질 하려고 맘먹는 것을 아는데 내가 왜 그 자식에게 속을 까닭이소? 그 자식이 몸이 날쌔고 걸음이 제기로 유명한데 장사 앞에는 하는 수 없던 게요. 도망질을 못 치고 붙잡혔으니. 그러나 저러나 너는 왜 어디로 가지 않고 여기 있느냐? 내기 시행 아니하려고 못생기게 도망한단 말이오. 나도 사내 자식인데 일구이연하겠소. 아따, 그러면 같이 가자. 어둡기 전에 서울을 갈 수 있을까? 하고 유복이가 서편 하늘을 바라보니 붉은 불덩이 같은 해가 너울너울 산 너머로 넘어가는 중이었다. 그자도 유복이와 같이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고 나서 지금 서울 가기 틀렸소. 나룻배 끊어지기 전에 강가에도 못 대가겠소. 또 강을 건너면 뭐하오? 인경을 쳐서 사대문이 꽝꽝 닫힌 뒤에 문 안에를 들어가는 장사가 있소. 내일 일찍 서울 갈 작정하고 오늘 밤은 세원 가서 잡시다. 하고 말하는 것을 유복이는 길 늦은데 찜부러기 나서 너희 놈들 때문에 길이 늦었다. 잔말 말고 어서 가자. 하고 길을 재촉하여 세원까지 와서 보니 거의 땅거미가 다 되었다. 그자의 말이 옳은 것을 생각하고 유복이는 그날 밤 세원서 묵기로 작정하고 원집을 찾아가 하니 그자가 우리 집이 여기서 가까우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집골은 망측하지만은 밥 지어 먹는 수고는 없을 게니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하고 권하는데 유복이는 그자의 속도 알 수가 없고 또 도적놈의 집에 가 자기가 싫어서 배 끼칠 것 없어 하고 좋은 낯으로 거절하였다. 그자가 유복의 속을 심작하고 나를 의심하셔서 그리하시오? 내가 조금이라도 딴 생각을 두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급사를 맞겠소. 하고 말하는 것이 진심인 것을 안 뒤에 유복이는 그자의 집으로 가기를 허락하고 그자를 따라갔다. 세원서 멀지 아니한 곳에 두 서너 집이 뜸뜸이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다. 그자가 마을에 들어서며 뒤에 오는 유복이를 돌아보고 저것이 우리 집이오. 하고 길목에 있는 찻집을 가리키는데 울타리가 여기저기 쓰러지고 삽장문조차 없는 허술한 집이었다. 그자가 집으로 가까이 오며 집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먼저 어머니! 하고 부르니 저편에서 인제 오니? 하고 꼬부랑거리며 마주 나온 것이 파파 늙은 할멈이었다. 손님 한 분 메시고 왔소? 어떤 손님이야? 차차 이야기하지요. 배고팠지? 아니요. 그자는 돌아서서 유복이를 보고 주무실 때도 변변치 못하오. 하룻밤 드세어 가실 작정하시오. 자, 들어가십시다. 하고 인사처려 말한 뒤 늙은 어머니를 붙들고 앞을 서고 유복이는 뒤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한편에 단칸방이 있고 중간에 퇴마루 한 칸이 끼어 있고 한편에 머리에 부엌이 붙어 있는 4칸 집인데 부엌 붙은 안방에만 등잔불이 켜 있었다. 불 없는 건넌방 앞에 와 서서 아들이 광솔이 어디 있소? 하고 그 어머니에게 물었다. 불 켤라고 그러지?
내가 켜놓으마. 광솔 있는 데만 가르쳐 주시오. 내가 켜놓을 테니. 광솔은 여기도 있지. 하고 그 어머니가 퇴마루 앞구석에 있는 광솔을 집어다가 아들을 주니 그 아들은 안방에 들어가서 광솔에 불을 달려다가 건넌방 등불에 켜놓고 방문 앞에 섰는 유복이를 내다보며 이것이 내 방이오. 이리 들어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유복이는 주인이 지도하는 대로 짐을 주어 방구석에 놓게 하고 방에 들어와서 앞문을 등지고 앉아서 열어놓은 연문으로 건너편 안방을 바라보니 그 방에 사내아이 하나가 누워 있었다. 저기 누워 있는 것이 아들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더 고생이오. 그 애 어머니는 죽었소. 아들이 지금 몇 살인가? 9살이오. 어미 없는 자식을 3살부터 저만큼 키우시자니 우리 어머니 고생이 어떠했겠소. 게다가 그 자식이 잔병 치료하느라고 1년 360일에 성한 날이 별로 없어. 지금도 아프다고 눈 지가 벌써 사흘째요. 왜 앉지 않고 서서 이야기야. 미안하지만 혼자 앉아 계시오. 늙은 어머니가 저녁 차리는 것을 좀 가서 거들어야겠소. 주인이 어머니 위하는 것을 보고 유복이는 주인의 늙은 어머니 있는 것이 속으로 부러웠다. 한동안 뒤에 주인이 저녁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키 얕은 솔소반에 놓인 것이 밥 한 사발, 장찌개 한 그릇뿐이었다. 주인은 아니 먹나? 나는 먼저 먹었소. 이것이 주인 먹을 밥 아닌가? 옆에 와서 들여다보던 주인의 어머니가 그것은 지금 새로 지은 밥이요. 저 애는 저녁에 쓴 죽을 먹었소. 말하는 것을 듣고 유복이가 이 밥 좀 같이 먹세 하고 주인 보고 말하니 주인이 그게 다 무슨 말이냐고 펄펄 뛰었다. 주인의 어머니가 그거 보아라. 손님하고 겸상히 먹으라니까 하고 아들 보러 말하고 밥이 또 한 그릇이 있어. 그런데 저 애가 나더러 떠먹으라고 안 먹는다오. 하고 유복이 보고 말하였다. 그것은 노인 잡숫게 두고 이 밥을 같이 먹세. 참말 배가 불러서 못 먹겠소. 예, 그러다가는 손님 밥 못 자시겠다. 저 밥 갖다 주랴. 그 밥은 어머니 잡수시오. 내가 다 먹느냐. 먹다가 남겨라. 그럼 밥만 덜어다 주시오. 손님이 주인과 한 사발 밥을 같이 먹자고 하다가 주인의 어머니가 그 아들과 한 그릇 밥을 반씩 나눠 먹게 되어서 밥 가지고 신랑이 하던 것이 끝이 났다. 유복이가 주인의 모자간 사랑을 진수성찬보다 더 마음에 좋게 여기어 밥 한 사발을 달게 먹었다. 그날 밤 유복이가 신불출이와 한 방에서 같이 잤다. 신불출이는 그 집 주인의 성명이다. 유복이와 불출이가 하룻밤 동안에 10년 사귄 사람이나 다름이 없이 정숙하여졌다. 유복이는 불출이의 형편을 보고 늙은 어머니와 어린 자식들 데리고 호구하려면 도둑질이라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불출이는 유복이의 사정을 알고 종족이 생소한 서울 가서 면리하는데
내기 시행이 아니라도 가서 보아줄 성의가 생기었다. 이튿날 식전에 유복이가 짐을 끌고 보니 무명이 네 필이라. 네 필 중에 한 필을 꺼내서 양식 바꾸어 먹으라고 불출이 어머니를 주고 불출이와 같이 서울로 떠나왔다. 불출이가 걸음이 본래 유복이만 못한 데다가 무겁지 않은 짐이라도 유복의 짐을 대신 진 까닭에 동안 뜨게 뒤떨어질 때가 많아서 유복이는 노량으로 걸음을 걸었다. 같이 걷게 된 뒤부터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가 별로 그치지 아니하였는데 불출이가 재미나게 듣고 유복이가 신이 나게 하는 이야기는 대개 꺽정이의 원력 이화기와 봉화기의 활제주 이야기였다. 이야기 끝에 불출이가 꺽정이와 봉화기를 한번 만나지라고 하여 유복이는 자기가 이번에 꺽정이를 만나게 되면 말하여 둘 것이니 이 다음 찾아가라고 말하였다. 그럴 것 없이 이번에 양주까지 같이 갑시다. 하고 불출이가 졸랐다. 꼭 만나게 될는지도 모르는데 같이 갈 것이 무엇 있나. 이 다음 혼자 가서라도 내 말하고 만나자면 반갑게 만나줄걸. 집이라도 알아두면 좋지 않소. 못 만날 손 잡더라도 같이 갑시다. 정 그러면 같이 가세. 유복이와 불출이는 이렇게 양주까지 동행하기로 작정하였다.